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류시화 옮김. 영검술사. 4장 역할 연기. 4장 역할 연기. 하나, 에고의 여러가지 얼굴들. 에고의 여러가지 얼굴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에고는 그것이 물리적인 획득이든 권력감이든 우월감이든 자신은 특별하다는 의식이든 혹은 육체적 심리적 만족감이든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개 몇 가지 역할을 연기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역할을 연기한다는 것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들 자신이 그 역할 자체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매우 미묘한 역할들도 있지만 연기하고 있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눈에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는 역할도 있다. 어떤 역할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기획된 것들이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산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란 결국 일종의 심리적 에너지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것을 외부에서 찾는다. 에고가 찾는 것은 형상을 초월한 깨어있는 의식, 즉 현존이 아니라 인정, 칭찬, 찬사 같은 혹은 어떤 식으로든 주목받고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어떤 형상 속의 관심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이라 해도 에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모순된 에고를 가지고 있다. 두려움의 이유는 그 관심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형태를 띠지나 않을지. 다시 말해 자아의식을 강화시켜 주기는커녕 위축시키지나 않을지 불안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심한 사람은 관심에 대한 두려움이 관심에 대한 욕구보다 더 크다. 소심함은 종종 눈에 띄게 부정적인 자아의식, 즉 자신에게 무엇인가 많이 부족하다는 믿음과 함께한다. 자기 자신을 이러저러하게 보는 관념 속 자아의식은 내가 최고야 라는 식의 두드러지게 긍정적이든 아니면 나는 형편없어 라는 식의 부정적이든 어느 쪽이든 에고이다. 모든 긍정적인 자아의식 뒤에는 그럼에도 아직
충분히 좋지 않다는 불안이 숨어 있다. 모든 부정적인 자아의식 뒤에는 최고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숨어 있다. 우월감을 느끼고 그 우월감을 지속하려는 자신만만한 에고의 욕구 뒤에는 열등해지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는 소심하고 무능한 에고는 우월해지고 싶은 강한 욕망을 숨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접촉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따라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당신이 알아야 하고 자신 안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이다. 누군가에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에고이다. 둘, 나쁜 사람, 피해자, 연인. 둘, 나쁜 사람, 피해자, 연인. 어떤 에고는 칭찬이나 찬사를 얻지 못하면 다른 형태의 관심으로 방향을 바꾸어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연기한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관심을 얻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자극해 부정적인 관심을 끌어내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아이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피우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설명할 고통체, 즉 에너지의 장애 축적된 오래된 감정적 고통체, 에너지의 장애 축적된 오래된 감정적 고통체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즉 과거의 감정적인 고통이 더 많은 고통을 통해 새롭게 되살아나기 원할 때에는 그러한 부정적 역할 연기가 더 두드러진다. 유명해지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이런 종류의 에고이며 그들은 나쁜 평판과 형태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다.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어찌 됐든 무의미한 존재는 아니라고 말해줘 하고 외치는 것 같아. 이러한 병적인 형태의 에고도 단지 정상적인 에고가 극단적으로 변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의 역할도 에고가 매우 흔하게 연기하는 역할들 중 하나이다. 그 에고가 추구하는 관심의 형태는 나의 문제, 나와 나의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과 관심이다.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은 불평하고 상처 입고 몹시 화내는 것과 같은 에고의 많은 패턴 중 하나이다. 물론 일단 나에게 피해자 역할을 부여한 하나의 이야기에 자신을 동일화하면 나는 그것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리치료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에고는 자신의 문제들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에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도 나의 슬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풀이해 말하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느낀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나 다른 사람들, 운명이나 신에게 불공평하게 취급당하는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다. 그 정체성은 나의 자아상을 명확히 규정해주고 나를 누군가로 만들어준다. 에고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참조로 정체성이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말한다. 이른바 연애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고 나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 같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에고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나를 연기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내가 원하는 당신을 연기해줘. 이것이 암묵적인 무의식적 합의이다. 그러나 역할 연기는 힘든 일이며 특히 일단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 끝없이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 역할이 벗겨지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덮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즉, 연출된 역할이 벗겨진 적나라한 에고, 그것의 고통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분노로 변한 좌절된 욕구가 그곳에 있다. 그 분노는 거의 대부분 배우자나 연인을 향해 있다. 마음 밑바닥의 두려움과 결핍감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한 데서 오는 분노이다. 이 두려움과 결핍감은 에고의 자아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흔히 말하는 사랑에 빠진다
것은 사실은 에고의 욕구와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중독된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과는 관계가 멀다. 이런 기존의 사랑과 관련해 가장 솔직한 표현은 스페인어일 것이다. 스페인어일 것이다. 때 퀴에로 에는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의미뿐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해 라는 의미가 함께 있다. 또 다른 표현인 때 아모는 이런 모호함이 없이 분명하게 나는 너를 사랑해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아마도 진정한 사랑은 그만큼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셋. 자기 규정 내려놓기. 셋. 자기 규정 내려놓기. 부족 문화가 고대 문명으로 발전함에 따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지배자, 성직자, 전사, 농부, 상인, 장인, 노동자 등의 특정 기능들이 할당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계급 제도가 발달했다.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그 기능이 그 자신의 정체성이 되며 그것이 그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그가 누구인가를 결정지었다. 그에게 할당된 그 기능은 하나의 사회적 역할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역할로서 인식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누구라는 혹은 누구라고 생각되는 상태가 되었다. 그 당시 붓다와 예수 등 매우 드문 존재들만이 카스트와 사회 계급 제도의 궁극적인 부적절함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이 형상과의 동일화임을 알았으며 그런 조건지어진 것들이나 일시적인 것들과의 동일화가 각각의 인간 존재 안에서 빛나는 어떤 조건에도 속박되지 않은 영원한 빛을 가려버린다는 것을 간파했다.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만큼 사회 구조가 경직되지 않아 구분이 덜 분명해졌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환경이라는 조건에 구속되어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기능과 정체성을 배정받지는 않는다. 사실 현대 세계에서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대부분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축하해준다. 그러면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는다. 나 자신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혼란스럽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는 모른다. 는 혼란이 아니다. 혼란은 나는 모르지만 알아야 한다. 혹은 나는 모르지만 알 필요가 있다. 인 상태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이 가능한가?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 자아의식을 주기 위해 개념적으로 자신에 대해 규정 짓는 일을 중단할 수 있는가? 생각에서 정체성을 찾는 일을 멈출 수 있는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으면 혼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그것은 사라져 버린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실제로 당신은 평화롭고 투명한 상태로 들어가 생각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었던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더 가까워진다. 생각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자신을 한계에 가두는 일이다. 넷, 미리 정해진 역할들. 넷, 미리 정해진 역할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한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지식, 기술, 재능, 에너지 수준 등의 지적, 신체적 능력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가 아니라 그 기능과 지나치게 동일화된 나머지 그것이 자신을 점령해 완전히 그 역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역할을 연기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이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림이 당신과 그 역할 사이에 하나의 공간을 만든다. 그것이 역할로부터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역할과 완전히 동일화되면 어떤 행동 양식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혼동하고 자신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역할에 상응하는 역할들을 자동적으로 배정한다. 예를 들어 의사라는 자신의 역할과 완전히 동일화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면 그에게 당신은 하나의 인간 존재가 아니라 환자이거나 하나의 진찰 기록일 뿐이다. 비록 현대 세계의 사회 구조는 고대 문화들보다 덜 경직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리 정해진 많은 기능들과 역할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쉽게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화하고 그것들은 에고의 일부가 된다. 이것은 인간 관계가 진실되지 못하고 비인간적이며 멀어지는 원인이 된다. 그 미리 정해진 역할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다소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군대, 교회, 정부기관, 대기업 등의 계급 조직에서 사람들이 갖는 기능들은 쉽게 역할 정체성에 자신을 내주게 한다. 역할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면 진실한 인간 관계는 불가능해진다. 미리 정해진 역할 중에는 사회적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예전만큼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보편적인 모습인 중산층 주부, 거칠고 사나이다운 남성, 유혹적인 여성, 체제 거부적인 예술가나 배우, 값비싼 옷이나 고급 차를 과시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지식을 과시하는 문화인 등이 있다. 그리고 어른이라는 보편적인 역할도 있다. 당신이 어른 역할을 연기할 때 당신은 자기 자신과 삶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 역할에는 자연스러움, 낙천성, 즐거움이 없다. 1960년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시작되어 서구 세계로 퍼져나간 히피 운동은 이기심에 기반을 둔 사회, 경제 구조뿐 아니라 사회적 원형들, 역할들, 기성의 행동 양식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발로부터 생겨났다. 그들은 부모와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들을 연기하기를 거부했다. 게다가 이 무렵은 비극적인 베트남 전쟁에 의해 5만 7천 명 이상의 미국 젊은이들과 300만 명 이상의 베트남인이 희생되었고, 이를 통해 인간 사회가 품은 광기와 그 밑바탕에 있는 마음의 방식이 백일하에 드러난 시기이기도 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인 대부분이 아직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극단적일 만큼 체제 순응적이었지만 1960년대가 되자 집단의 광기가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단적인 개념적 정체성을 버리기 시작했다. 히피 운동은 그때까지 견고했던 에고가 지배하는 인류의 정신 구조가 느슨해졌음을 보여주었다. 히피 운동 그 자체는 그 후 쇠퇴해 막을 내렸지만 그 구조에 생긴 열린 틈은 뒤에 남았다. 이 틈은 히피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 열린 틈 덕분에 동양의 오랜 지혜와 영성이 서양으로 흘러 들어와 지구 전체 차원에서 의식이 깨어나는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 5. 일시적인 역할들. 5. 일시적인 역할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할 만큼 충분히 깨어 있고 충분히 알아차린다면 만나는 상대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자신의 말과 태도, 행동 등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관찰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 자기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회사의 사장에게 말하는 방식과
수위에게 말하는 방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이와 대화할 때와 어른과 대화할 때도 다를 것이다. 왜 그런가? 역할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장과 함께 있을 때나 수위나 아이와 함께 있을 때나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살 때도 음식점과 은행과 우체국에 갈 때에도 당신은 미리 정해진 사회적 역할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고객이 되어 고객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당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점원과 종업원에게 고객으로 대접받는다. 조건 지어진 행동 양식이 두 인간 존재 사이에서 실행되면서 그 상호작용의 성격을 결정한다. 인간 존재 대신 개념적인 마음속 이미지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과 더 많이 동일화될수록 관계의 진정성은 그만큼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마음속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현재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특히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전혀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 자신에 대해 만든 개념적 이미지가 당신이 창조해낸 그 상대방에 대한 개념적 이미지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도 아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에고의 바탕을 둔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실제로는 마음이 만들어낸 네 개의 개념적 정체성들의 관계인 셈이다. 그 정체성들도 결국은 허구이다. 그러므로 인간 관계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진실한 관계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6. 손에 땀이 난 선성. 6.
손에 땀이 난 선성. 어느 선성이 이름난 귀족의 장례식을 집전하게 되었다. 장례식장에서 지방의 최고 관리들과 귀부인들을 맞이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음 날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은 아직 진정한 서성이 될 수 없다고 고백했다. 거린이든 왕이든 모든 인간을 똑같은 태도로 대하지 못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자신은 아직 사회적인 역할과 관념적인 정체성을 통해 사람을 보고 있으며 모든 인간의 동질성을 볼 수 없다고. 그런 다음 그는 절을 떠나 다른 서성 밑에서 수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8년 뒤 깨달음을 얻어 제자들에게로 돌아갔다. 7. 역할로서의 행복과 진정한 행복. 7. 역할로서의 행복과 진정한 행복.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아주 좋아. 이러한 대화는 진실인가? 거짓인가? 많은 경우에 행복은 사람들이 연기하는 하나의 역할이며 웃고 있는 얼굴의 그늘 속에는 많은 고통이 숨어 있다. 미소 짓는 겉모습과 빛나는 하얀 치아 뒤에 불행이 숨어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곳에 많은 불행이 있음을 부정할 때, 우울과 절망과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불행한 것이 거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불행해 보이는 것이 당연해. 그 상황이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쉬운 나라들에서보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특히 에고가 잘 지냅니다 라고 말하는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더 흔하다. 아마도 과장된 이야기이겠지만 어느 북유럽 국가의 수도에서는 거리에서 낯 모르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 술주정꾼으로 간주되어 체포당할 위험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자신 안에 불행이 있다면 먼저 그 불행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하지만 나는 불행하다 라고 말하지 말라. 불행은 당신 그 자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불행이 있다 라고 말하라. 그런 다음 그것을
살펴보라.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 불행과 관계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동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있는 그대로와 대면하라. 지금 당장은 이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도 나의 선택에 달린 일이다. 불행의 주요 원인은 결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을 알아차려야 한다. 생각을 상황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상황은 언제나 중립적이며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다. 반대편에는 상황이나 사실이 있고 이쪽에는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대신 사실과 함께 머물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나는 망해서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당신을 한정짓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통장에 달랑 500원 밖에 남아있지 않아는 하나의 사실이다. 사실과 대면하면 반드시 힘이 솟아난다. 대부분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생각과 감정 사이의 연결을 보아야 한다. 생각과 감정이 되는 대신 그것들의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이 되어야 한다. 행복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찾아다닌다면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찾아다닌다는 것은 행복의 안티테제이기 때문이다. 안티테제란 해겔의 변정법에서 첫째 단계를 부정하는 둘째 단계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교묘히 달아나지만 불행으로부터의 자유는 지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대신 있는 그대로와 마주함으로써 가능하다. 불행은 진정한 행복의 원천인 심신의 조화와 마음과 몸의 조화와 내적 평화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숨겨버린다. 8. 부모 역할인가 기능인가? 8. 부모 역할인가 기능인가?
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걸 때 역할을 연기한다. 유치한 말과 목소리를 사용한다. 그들은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말한다. 아이를 자신과 동등한 상대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일시적으로 더 많이 알거나 몸집이 크다고 해서 아이와 당신이 동등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삶의 어느 시점에 가장 보편적인 역할 중 하나인 부모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물음은 부모라는 기능과 동일화되지 않으면서도, 즉 그것이 에고의 역할이 되지 않으면서도 부모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모의 필수적인 기능에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챙겨주는 것,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 주는 일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부모인 것이 정체성이 될 때, 즉 자신의 자아의식 전부나 많은 부분이 그것으로 이루어질 때, 그 기능은 쉽게 지나치게 강조되고 과장되어 당신을 점령해 버린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과도하게 챙겨주고 결국 아이를 망치게 된다. 위험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과잉 보호하게 되고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거나 스스로 시도해 보는 것을 가로막는다.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해 주는 것이 통제와 억압이 된다. 더 심한 경우는 특정한 기능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나중까지도 역할 정체성이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는 마음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내려놓지 못한다. 자기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기를 바라는 욕구를 내려놓지 못한다. 심지어는 아이가 40살이 되어도 부모는 무엇이 너를 위해 가장 좋은지 내가 안다 라는 관념을 내려놓을 수 없다. 부모라는 역할을 강박적으로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할로 자신의 존재를 정의 내리는 부모는 부모임이
중단되었을 때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을 무의식 중에 두려워한다. 성인이 된 자식의 행동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가 좌절되면 보통은 그렇게 되지만 그들은 자식을 비난하거나 불인정하고 자식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한다. 이 모두가 부모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시도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식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며 또 본인도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에고가 지배하는 모든 동기는 때로는 에고가 작용하는 본인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영리하게 변장을 하고 있지만 자기 강화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모 역할과 동일화되어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을 통해 더 완전해지려고 한다. 자신이 끊임없이 느끼는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에고의 욕구가 이제는 자식을 향한다. 자식을 조종하려는 부모의 충동 뒤에 숨은 가장 무의식적인 가정과 동기들이 의식화되어 목소리를 가지면 아마도 대략 다음의 말을 할 것이다.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너가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 세상의 눈에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나도 너를 통해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너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다. 내가 너를 불인정하는 것은 너를 죄책감 때문에 불편하게 해서 결국은 나의 소원대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말할 나위도 없이 너를 위해 무엇이 최상인가는 내가 가장 잘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옳다고 말하는 대로 너가 행동하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한 무의식적인 동기들을 의식화하면 그 즉시 당신은 그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 배후에 자리한 에고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의 기능 장애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대화한 부모 중에는 놀랍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인가 하고 갑자기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단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해오고 있었는지 알게 되면 그것의 무익함도 보게 되며 그 무의식적인 패턴은 저절로 막을 내린다. 알아차림은 변화를 위한 가장 큰 촉매이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그렇게 한다면 부모에게 그들이 무의식적이며 에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에고는 방어 자세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더 무의식적이 되기 쉽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에고이지 진정한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에고의 방식은 아무리 오래 계속된 것일지라도 당신이 그것들에 내면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그의 기적적으로 소멸될 때가 있다. 대항은 에고에게 다시 살아나는 힘을 줄 뿐이다. 하지만 비록 그들의 에고적 방식이 소멸되지 않는다 해도 부모의 행동에 하나하나 반응할 필요 없이, 즉 그것을 그들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자신의 습관적인 반응들 뒤에 있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가정과 기대도 알아차려야 한다. 나의 부모는 내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 나를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받아들여야만 해. 정말 그런가? 부모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사실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식은 아직 알아차림의 차원까지 진화의 도약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 자신과 자신의 역할을 분리할 수 없다. 그렇다. 하지만 부모의 인정과 이해가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정말인가? 부모의 인정과 불인정이 당신이 누구인가의 진정으로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는가? 그러한 점검하지 않은 모든 가정들이 매우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불필요한 불행의 원인이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 중에는 혹시 당신 자신의 것이 되어버린 아버지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있지는 않은가? 넌 아직 그럴 자격이 없어. 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 아니면 그 밖의 다른 판단이나 정신적 입장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만약 당신 안에 그러한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머릿속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과거에 의해 조건지어진 오래된 생각이다. 만약 당신 안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믿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것들은 오래된 생각일 뿐 그 이상이 아니다. 알아차림은 이 순간의 존재함을 의미한다. 오직 현존만이 당신 안의 무의식적인 과거를 소멸시킬 수 있다. 만약 자신이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를 찾아가 일주일만 함께 지내보라 라고 람다스는 말했다. 람다스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가 인도 여행 후 요가 수행자로 변신한 영적 교사를 말한다. 조언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원초적인 관계일 뿐 아니라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좋은 시험이다. 함께 나눈 과거가 많은 관계일수록 더 많이 이 순간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과거를 재현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의식적인 고통. 의식적인 고통. 어린 자식이 있다면 최선의 능력을 다해 돕고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일이다. 존재할 공간을. 아이는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다. 무엇이 너를 위해 가장 좋은지 내가 잘 안다 라는 믿음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진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가 커 갈수록 그것은 점점 더 진실이 아니게 된다. 아이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만 하는가에 대해 기대가 크면 클수록 당신은 아이를 위해 이 순간에 존재하기보다는 당신의 생각 속에 더 많이 사로잡혀 있게 된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아이도 언젠가는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사실 그것들은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만 실수일지도 모른다. 당신에게는 실수로 보여도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행동과 경험일 수도 있다. 가능한 한 도움과 조언은 주어야 하지만 특히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는 때때로 실수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겪게 해주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고통은 뜻밖의 찾아올 수도 있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결과로 올 수도 있다. 아이가 어떤 고통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닐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이는 인간 존재로 진화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의 물질 형상들과 동일화된 얕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 역설적이게도 고통의 원인은 형상과의 동일화이지만 그 고통이 형상과의 동일화를 무너뜨린다. 고통의 많은 부분은 에고의 원인이 있지만 결국에는 고통이 에고를 부순다. 단 고통에 의식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 인류는 언젠가는 고통을 뛰어넘어야 할 운명이지만 에고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에고의 많은 잘못된 가정 중 하나, 많은 망상 중 하나는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이다. 때로 이 생각은 내 아이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라는 식으로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 간다. 이런 생각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다. 고통은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불태움이 그것이다. 십자가 위의 사람이 그 원형적인 이미지이다. 그는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이다. 당신이 고통에 저항하는 한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불태움은 더디게 진행된다. 그 저항이 불태워 버려야 할 에고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일 때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그 과정이 가속화된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이와 부모 등 다른 누군가의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고통을 경험할 때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고통의 불꽃은 의식의 빛이 된다. 에고는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그 생각이 당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것은 진리의 왜곡이며 진리는 언제나 역설적이다. 고통을 초월하려면 고통에게 먼저 예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것이 진리이다. 의식이 깨어있는 부모. 의식이 깨어있는 부모. 많은 아이들은 숨겨진 분노와 원망을 부모에 대해 품고 있으며 그것이 진정성 없는 부모 자식 관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는 부모에 대해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 부모라는 역할을 아무리 성실하게 수행하더라도 그것보다는 한 인간 존재로서 옆에 있어 주기를. 당신은 아이를 위해 온갖 옳은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존재를 소홀히 하면 행동만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다. 에고는 순수한 있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행동을 통해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에고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많이 행동함으로써 언젠가는 충분한 행위를 축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자신이 완전해지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는 될 수 없다. 오직 행위 속에 자신을 잃어버릴 뿐이다. 인간의 문명 자체가 순수한 있음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그렇게 해서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행위 속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분주한 가족의 삶 속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순수한 있음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열쇠는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관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형상에 기초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형상을 초월한 관심이다. 형상에 기초한 관심은 늘 어떤 식으로든 행동이나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숙제는 다 했니? 저녁 먹으라. 방 좀 정리해. 이 닦아라. 이걸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서둘러라. 빨리 준비해.
그리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이 질문은 많은 가정의 삶을 요약하고 있다. 물론 형상에 기초한 관심은 필요하며 나름대로의 자리가 있다.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전부라면 가장 중요한 차원이 결여된 것이다. 그때 순수한 있음은 예수가 이 세상의 염려들이라고 부른 행위에 의해 완전히 가려진다. 마가복음 4장 19절. 형상을 초월한 관심은 순수한 있음의 차원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것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첫째, 아이를 바라보고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와 접촉하고 이것저것 도와줄 때. 두 번째,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그 순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깨어있고 고요하고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문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순수한 있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다. 당신은 그 고요, 그 깨어있음, 그 현존이며 그 현존이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고 접촉하고 심지어는 말도 할 것이다. 당신은 행동 배후에 있는 그 순수한 있음이다. 11. 아이의 존재를 알아보기. 11. 아이의 존재를 알아보기. 당신은 인간이라는 존재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삶의 완성은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존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에 있다.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젊은이, 노인, 연기하는 역할, 수행하는 기능 등등. 당신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인간 차원에 속한다. 그 나름의 자리가 있고 존중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충족된 관계나 삶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을 성취했다 해도 인간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그때 그곳에 존재가 있다. 이것은 고요하고 깨어있는 의식,
그 자체의 현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의식이 본래의 당신이다. 인간은 형상이며 존재는 형상을 초월해 있다. 인간과 존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뒤섞여 있다. 인간 차원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이 아이보다 우월하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 차원이 당신이 아는 전부라면 당신은 설령 무의식일지라도 아이에게 우월감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설령 무의식일지라도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것이다. 당신과 아이 사이에는 동등함이 없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는 형상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형상 속에서는 당연히 부모, 자식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아이를 사랑하겠지만 그 사랑은 인간의 차원일 뿐이다. 즉, 조건과 독점욕으로 얽힌 기복이 있다. 오직 형상 너머의 존재 차원에서만 두 사람은 동등하다. 자신 안에서 형상 없는 차원을 발견할 때만 그 관계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이 존재가 당신이며 시간을 초월한 이성이다. 그 존재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알아볼 때 이 경우는 아이 안에서 알아볼 때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 즉, 자신의 존재를 부모가 알아본다고 느낀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때 그 다른 사람의 다름은 순전히 인간적인 영역, 형상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환상임이 밝혀진다. 모든 아이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갈망은 형상 차원뿐 아니라 존재 차원에서도 부모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갈망이다. 부모가 인간 차원에서만 아이를 존중하고 존재 차원을 소홀히 한다면 아이는 그 관계가 불충분하며 절대적으로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고 감지할 것이다. 아이의 내면에 고통이 쌓이고 때로는 무의식 중에 부모를 원망할
것이다.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야? 아이의 고통과 원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누군가 당신의 존재를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이 두 사람을 통해 이 세상 속에 더 많은 존재의 차원을 끌어들인다.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이다. 나는 이것을 부모 자식 관계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물론 이것은 모든 관계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신은 사랑이다 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다. 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 형상들 안에 있으며 동시에 그 형상을 초월한 한 생명이다. 사랑은 이원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주체와 객체가 있다. 따라서 사랑은 이원성의 세계 속에 있는 일원성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이것이 형상의 세계 속으로의 신의 탄생이다. 사랑은 이 세상을 덜 세속적으로 만들며 덜 단단하고 더 투명하게 만들어 신의 차원이 의식의 빛이 비쳐 나오게 하는 것이다.